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동희입니다. 대한민국 화장품은 2021년 기준 화장품 수출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전선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수출에는 시장 조사, 수요 예측,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물색 등 많은 난관이 따르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대상국의 규제에 적합하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화장품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화장품 수출 인허가 준비 과정 및 주요 사항, 그리고 각 국가별 규제 허들이나 관련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인허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절차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크게 시장조사 및 제품 개발 단계, 수출 대상국 선정 및 규제 확인 단계, 성분 검토 단계, 라벨 검토 단계, 수출 서류 준비 단계, 그리고 기타 고려사항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허가란 화장품을 시판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받고 판매 승인까지 이뤄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각 국가는 화장품 인허가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 용도, 효능, 라벨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수출 인허가 절차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앞서 목차에서 살짝 이야기된 바 있지만 화장품 수출 인허가 절차는 시장조사 및 제품 개발, 수출 대상국 선정 및 규제 확인, 제품 성분 및 라벨 검토, 기타 수출 고려사항 검토, 그리고 추가로 PO 및 포워딩 준비라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어떨까요? 먼저 시장조사 및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성분 스크리닝 및 규제 검토를 진행합니다. 다음 수출국가 선정 및 규제 확인 단계에서는 성분비 최종 수정 및 확정을 진행하며 이후 최종 성분비에 맞춰서는 라벨을 작성하고 규제에 맞춰서는 내용을 수정합니다. 기타 수출 고려사항 검토 단계에서는 현지 책임자 및 유통업자와 마케팅 클레임, 임상자료 등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마친 후 제품이 준비되면 제품의 PO 및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조사 및 제품 개발 단계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선정해야 하는데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일 수도 있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한 제품일 수도 있겠죠. 이때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규제 요건과 시장 수요에 맞게 새로이 개발 또는 조정되어야 하는데요. 성분비 최적화, 효능 검증, 테스트 및 시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선보이고 필요한 인증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성 평가란 실험 동물을 이용하여 새로 개발하거나 현재 사용 중인 화장품의 독성 및 부작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효능 및 효과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볼 수 있는 개선 효과를 의미하며 효능 평가란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한편 시장 수요 분석도 꼭 이루어져야 할 주요 사항인데요. 적절한 제품 컨셉과 마케팅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필수사항입니다. 그럼 시장 수요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먼저 수출 대상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 유형별 선호도, 소비자 특성, 경쟁 제품 및 기업의 동향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으며 헤어케어, 메이크업, 향수 등도 수요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대상국의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 컨셉과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천연 성분이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천연 성분을 사용하거나 비동물 실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유럽 소비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품 정보를 수집하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차별화된 제품 컨셉과 효능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내 기관 중에는 코트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겠으며, 해외 기관은 유럽화장품협회, 유럽화장품제조업협회, 중국화장품협회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조사 및 제품 개발을 마쳤다면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수출 대상국의 화장품 규제 요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품의 성분, 표기 요구사항, 라벨링 규정, 인증 및 허가 절차, 품질 관리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규제 요건은 국가마다 다르며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규제 요건을 파악했다면 이제 수출 대상국에서 인허가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는 제품 등록, 시험 및 인증 요구사항, 신고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규제 기관과의 협조 및 필요한 문서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화장품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지만 유럽에서는 일반 화장품으로, 미국에서는 OTC 약품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별 화장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에서 화장품이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 뒤 올바른 인허가 절차에 맞춰 수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장표에는 국가별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과 기능성 화장품 구분, 그리고 등록 방식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화장품 수출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라벨링 및 포장 요구사항 확인 단계입니다. 화장품 제품의 라벨링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국가는 제품의 라벨링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므로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라벨링에는 제품명, 용량, 제조사, 수입사 정보, 유효기간, 사용 방법, 주의사항, 성분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성분이나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 자료나 인증을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포장은 제품의 보관과 운송이라는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가치 전달이라는 마케팅적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 역시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포장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재료와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수출 대상국의 문화와 취향에 맞도록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단계를 따라 제품 개발 및 수출 준비를 진행하면 선택한 국가의 규제와 수요를 충족시키며 원활한 수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품을 적합하게 조정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편 앞서 다양한 규제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 수출 요건에 있어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분과 라벨 검토입니다. 먼저 성분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각 국가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와 그 농도를 제한, 금지 또는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명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사용이 가능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 못하도록 명시된 원료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허용되는 원료 목록을 정해놓고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원료는 사용이 불가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으로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허용 목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특정 원료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는데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색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원료들은 대부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제한을 정하여 사용 농도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의 원료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라벨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라벨에 표기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에 따라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제품명, 제조사 및 유통업자 정보, 제조번호, 유통기한, 전성분, 제품 사용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기능 및 효능, 즉 클레임 또한 라벨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요. 너무도 당연한 요소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클레임이란 인비트로 또는 인비보 실험의 결과물이며 인체 적용 시험의 적용 자료로서 다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사회적 규범과 인식 등에 따라 허용되는 표현과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 클레임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자료는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것은 클레임뿐만이 아닙니다. 유기농, 천연, 할랄 등 다양한 인증 마크를 표시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각 자료의 법적 효력 여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은 먼저 세계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마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유기농 마크는 화장품이 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환경과 건강에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마크로서 세계 여러 기관이 인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마크들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유럽 4개국의 5개 인증기관이 연합하여 만든 국제적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마크입니다. 코스모스 인증을 받으려면 완제품의 95% 이상이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여야 하며 그중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합니다. 에코서트는 프랑스의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코스모스를 만든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에코서트 인증을 받으려면 완제품의 95% 이상이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여야 하며 그중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합니다. 네이처는 유럽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협회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네이처 인증을 받으려면 완제품의 95% 이상이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여야 하며 그중 유기농 원료가 20% 이상 함유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별로 다양한 화장품 천연 및 유기농 마크가 있으므로 구매할 때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랄 화장품 마크는 이슬람교의 신앙에 따라 동물성 원료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은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입니다. 할랄 마크에도 역시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할랄인증원은 한국형 기준을 갖춘 인증원으로 SMIIC의 기준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며 태극기를 기본으로 한 심볼 마크를 사용합니다. 할랄 설티파이드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마크로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의 기준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며 초록색 별과 초승달을 모티브로 한 심볼 마크를 사용합니다. 할랄 컨트롤은 유럽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마크로 유럽 이슬람협회의 기준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며 파란색 원과 글자를 조합한 심볼 마크를 사용합니다. 비건 인증 마크는 동물 실험과 동물성 원료를 완전히 배제한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입니다. 비건 인증 마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 비건 인증원은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차 오염도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동물 실험 역시 실시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합니다. 더 비건 소사이언티는 영국 비건 협회에서 인증하는 마크로 동물성 원료 및 생산품, 부산물, 파생물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며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및 생산에 동물 유전자, 동물 유래 성분을 넣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브 비건은 프랑스 비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마크로 동물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거나 의뢰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서명을 갱신하는 것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합니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인증 마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마크이며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인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핑버니는 북미 8개 동물보호연합이 만든 인증 마크로 화장품 제조업체와 재료 공급 업체 모두 동물 실험을 하거나 의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페타 크루티 프리는 미국 동물보호 권리 단체인 페타가 만든 인증 마크로 역시나 화장품 제조업체, 재료 공급 업체 모두 동물 실험을 하거나 의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스 크루티 프리는 호주 동물 실험 반대 단체가 만든 인증 마크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 살생으로 파생된 성분이나 부산물도 제품에 함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인증 마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판매증명서 CFS는 화장품이 제조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품명, 책임판매업자 주소, 국내 판매 서류, 품목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에는 약 1일에서 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CFS의 경우 사문서이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공문서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번역과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되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면 번역과 공증 후 외교부 인증과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증이란 공적인 증명의 줄임말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이니 특정한 사실 및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문서를 공문서화시키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또 아포스티유란 타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름입니다. 이 협약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영사 확인 등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발행 당국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인증한다는 내용의 협약입니다. 현재 해당 협약에 124개의 국가와 지역이 가입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COA는 Certificate of Analysis의 약자로 화장품을 분석해둔 증명서를 뜻합니다. COA의 목적은 제품 성분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고 원료의 품질과 규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목, 연구소의 명칭 및 주소, 혹은 시험이 진행된 장소, 시험일자 및 보고서 생성일자, 시험 제품명 및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자, 형태, 색깔, 향취, 점성, 미생물 결과와 같은 제품의 설명 및 상태, 적용 규정과 적합성 결과, 해당 결과를 결제한 당사자의 서명 및 성명 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GMP 인증서란 생산시설이 GMP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품질 확보에 필요한 직원, 설비, 환경, 원재료, 문서 등 다양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MP를 인증받은 업체는 2018년 기준 총 250곳이며 미국, 유럽 등의 GMP를 추가로 획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제조 과정과 시판 후 조사 데이터, 안정성 시험 자료도 중요한 자료인데요. 먼저 제조 과정은 제품의 제조 방식, 장비, 공정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시판 후 조사 데이터는 제품이 시판된 후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효과, 부작용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로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안정성 시험 자료는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증명하는 자료로 저장 방법 및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할 것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도 빠질 수 없죠. 제품 수출 업무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두 종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LOA는 수출을 위해 대리인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수출품의 운송, 세관 신고, 수출 허가 등의 업무를 수출 대행업체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 LOA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LOA는 수출업자와 수출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로서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와 기간, 수수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POA는 대리인이 특정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해외에 있는 자신의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도록 지인 혹은 변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POA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POA는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와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볼 것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CPSR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제품 정보 파일, PIF의 요점으로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인 EU 1223/2009에 따라 유럽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화장품이 안전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파트 A, 화장품 안전성 정보. 해당 파트는 제품의 구성, 특성, 미생물 품질, 포장 자재, 사용 방법, 노출 시 물질의 독성 프로필 등을 수집하기 위한 파트입니다. 파트 B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기반으로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가 수행하는 파트로 평가 결론, 라벨 경고 및 사용 지침, 과학적 추론, 안전성 평가사의 신임장 및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안전성 평가사는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EU에서 인정하는 자격 과정을 수료한 자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CPSR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CPSR의 예시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파트 A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파트 B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후에 화장품 인허가 전략 이유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제품 정보 파일, PIF는 제품의 성분, 제조 방법, 안전성 평가 결과, 그리고 효능 등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집으로서 5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화장품에 대한 설명. 제품의 정확한 명칭과 같이 제품 식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제품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국가별 제품명과 기능 설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CPSR. 앞서 말씀드렸듯 CPSR은 PIF의 필수 정보 중 하나이며 유럽 화장품 규정의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세 번째, GMP에 따른 제조 방법. PIF에는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근거. 제품에 대한 모든 클레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효능 소구 시 관련 입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동물 실험에 관한 데이터. 동물 실험을 수행한 제조업체, 에이전트 및 공급업체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성분 및 완제품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PIF는 EU의 불시 점검이나 법적 책임에 대비해 항시 최신화된 채로 보관해야 하며 EU 회원국이 영어 또는 자국의 언어로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PIF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화장품 인허가 전략 이유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대상국에서는 수출 품목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부여됩니다. 국가마다 이 책임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른데요.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의 경우 RP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시장 승인 보유자라는 의미의 MAH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내 책임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출국에는 이러한 책임을 대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소통이 중요하므로 책임자를 선정할 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자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인허가를 위한 주요 개념 및 용어,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별 수출 인허가 난이도 분석과 함께 인허가 실무를 함께할 수출 파트너 선정 시 필요한 팁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